LG그룹이 새해 시무식을 모바일과 PC를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젊고 실용적인 구광모 회장의 경영 방식이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잡은 데 대해서 나홀로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등이 우리 경제 반등에 긍정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조합 내 갈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은 감소하는 등 체감 고용 상황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잠시 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내년 고용 동향과 주요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LG전자가 30대 인공지능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장사 이래 처음으로 디지털 사무실을 열기로 했는데요. 구광모 LG 회장의 실용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LG가 영입한 AI 분야 인재 어떤 인물인가요? 네, LG전자가 AI 분야의 차세대 리더인 미국 USC 대학 조셉 림 교수를 최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림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소의 영상지능 연구를 맡게 됐는데요. 임원급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LG전자는 림 교수의 연구 분야가 3대 인공지능 지향점인 진화, 접점, 개방 가운데 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할 젊은 인재를 발탁한 파격적 선택이군요. 그런데 파격은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G그룹이 내년 신년 행사를 디지털로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 형식의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LG는 LG 트윈타워 준공 이후 31년간 여의도에서 올해 초에는 미국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그룹 차원의 새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세계 임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젊은 구성원들에게 다가간다는 취지로 디지털 신년 행사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밖에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LG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요?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특허 침해 혐의로 LG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법인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4개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IT 솔루션 업체인 비아비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인데요. 비아비는 이 회사들이 자회사의 광학 필터 특혜를 침해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증권회사와 운용사 등 국내 400여 개 금융투자 회사들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새 수장이 조금 전 확정됐습니다. 나재철 현 증권사 대표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금융투자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선거 결과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인 오후 4시 7분경 제5대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나재철 현 대신증권 대표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나 대표는 이번 투표에 참여한 정혜원사의 76.3% 지지를 받아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협회장에 당선됐는데요. 인성고와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신임 나재철 회장은 1985년에 대신증권에 입사해서 34년간 줄곧 한 곳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정통 대신맨입니다. 사내에선 강남 지점장, 또 리테일 사업 본부장, 부사장 등 핵심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당선된 이후 소감에서 자본시장과 업계 발전 물론이고 기업들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강불식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나 투자 상품 손실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나재철 회장의 과제가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 파생결합 펀드, DLF 대규모 손실, 그리고 라인 펀드 환매 중단 같은 투자 상품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이 나재철 신임 회장은 이 DLF 관련 불안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회원사 중심으로 선제적인 자율 규제를 해서 소비자 보호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또 나 신임 회장은 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하고 증권거래세 폐지하겠다는 기존 공약도 오늘 재차 강조했는데요. 나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인데 나 회장은 투표 직전 소견에서 이 3년간 효율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달성하고 자신은 연임 의사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2.4%를 목표로 잡고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어제 발표했죠. 그런데 정부만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지적입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는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공기관 몫인 60조 원은 이미 재원 대책이 다 마련됐고 민간 투자 가운데서도 절반은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2.4%로 제시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 회복, 미중 무역 갈등 1단계 합의 등으로 내년 수출이 3% 이상 늘어나면 우리 경제 반등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혁신 성장, 공정 경제와 함께 경제 정책의 한 축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시스템 반도체 업체를 찾아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공식 회동인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두 정상 이번엔 어디서 만나나요? 네, 청와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중국 청두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건데요.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종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회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 것부터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자급 회의에서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두 정상회의 이틀 전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한일 장관급 회동이 이뤄져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인데 일본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로 일본이 입은 타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대마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10분의 1로 줄면서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통계를 내는 기준 시점을 개편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한 영향은 줄어든 반면 환율의 영향이 커졌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왜 조정이 된 건가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1,349달러에서 33,434달러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당초 국민소득 통계 기준 시점은 2010년이었는데 이를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이 소득 지표가 조정된 겁니다. 네, 그럼 국민소득이 높아졌다는 건 실질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커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환율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은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는데요. 실질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이 국민소득을 끌어올린 정도는 줄어든 반면에 환율은 원화 약세에서 원화 강세로 바뀌면서 국민소득을 끌어내리던 역할에서 국민소득을 높이는 역할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올해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지난 1975년 78%에 육박했지만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54%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가계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이 25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과연 늘어나고 팍팍한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선 올해 고용시장 평가와 더불어 내년도 고용 상황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장관님은 취임하신 지 1년 이제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예. 올해 사실 노동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주 52시간제, 예,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제. 어떻게 한 해를 둘러보니까 성과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 성과와 아쉬운 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과 노동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성과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네. 우선 고용 상황에서 지표상으로는 고용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라는 점. 네. 그리고 주 52시간제 또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과 같이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한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점. 네, 네. 또 주축 연령인 40대에서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점. 네, 이런 네. 점들을 들 수 있고요. 또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개선 법안이라든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제정 법안 같은 것들이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네.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용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고용 상황이 좋아지기도 했고 40대 허리층이 참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예. 일부에서는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게 국민 세금으로 늘어난 일자리다. 노령층의 일자리만 늘었다. 이런 비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선 그것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 하면 네, 네. 물론 노인층의 취업자도 늘었습니다만 네. 연령대별로 고용률을 딱 나눠서 본다고 네.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노인층만 고용이 증가했다는 네.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노인층의 일자리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우선 늘어난 노인 일자리의 66% 정도는 사실은 재정지원 일자리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노인분들이 취업한 취업자 증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노인도 시장에서 일자리에 예, 참여했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네.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노인분들이 일자리 우리나라가 그 사회보장 체계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없고 그다음에 소득 보조 기회도 없다고 한다면 네. 노인 빈곤층이 양산이 되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소득 보조를 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늘어나는 노령층 노인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대 일자리가 감소가 참 아픈 부분이에요. 대통령께서도 40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과연 40대 일자리 감소의 그 원인은 뭐고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장관님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40대의 고용이 좀 부진한 측면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눠봐야 네. 됩니다. 우선 하나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40대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측면이 절대 인구 있습니다. 감소로 그렇다. 예, 절대 네. 인구 감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감소분보다 더 많은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40대에서 고용률까지 감소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고용 부진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쪽에서 많이 40대 분들이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떤 대책으로 저희가 네.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어저께 발표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도 보면 네. 저희가 40대를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지원하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넣습니다. 네. 40대에 대해서 40대에 특화되어 있는 직업 훈련을 개발한다든지 일자리를 잃은 분한테 새로 직업을 그렇죠. 찾을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건가요? 예, 네.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한 생애 경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제 지원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취업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고용 장려금제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요것만은 갖고는 좀 부족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 내로 저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좀 종합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대책이 뭐 내년 3월 정도께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대가 되는군요. 자, 40대 일자리 문제는 그렇고 사실 올 한 해 가장 궁금했던 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역시 주 52시간 제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주 52시간 제도의 시행을 내년부터 이제 중소기업이 시행이 되는데 1년 정도의 계도 기간을 좀 주었고 예, 또 특별 연장 근로 사유를 확대했어요. 예. 기업에서는 환영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약간 임시 방편 대책 아닐까요?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기국회가 지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행정 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잠정적인 보완 대책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좀 임시적인 대책이다. 뭐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 탄력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이제 6개월로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안 통과가 좀 이루어진다면 이런 임시 박편적인 게 없어지고 좀 더 확고한 안정체가 될 텐데 예. 그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법이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사노위에서 네. 노사 정간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 법 개선 방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는 노동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 방안도 들어있고 그거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와 임금 네. 보전 방안까지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여야 모든 의원들 분께서 공감을 하고 하는데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여건과 결부되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진행이 이렇게 좀 더딘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노총은 바로 그 탄력 근로 시간제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민노총이 반대하면 또 민노총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지금. 네. 민노총의 경우에는 네. 이제 노동계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네. 하나로 국회에서 아마 이해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 그러니까 우리 노동계에서는 네. 물론 민노총은 요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탄력 근로제를 이렇게 보완하는 것 자체가 52시간제가 좀 후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정부나 아니면 요 탄력 근로제 개선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네. 이 탄력 근로제 개선 방안이 52시간제를 우리나라에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 조치로 이해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국회나 정부와 또 경산호의 합의사항이 있으니까 민노총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뭐 저희도 이제까지 설명해 왔고 네. 설득해 왔고 앞으로도 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주 52시간제 보완과 관련해서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선진국들처럼 훨씬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 경영계에서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경영계에서 네. 많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서의 뭐 핵심 쟁점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관한 논의 네. 그리고 선택근로제를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네. 요거에 대한 사실은 보완 장치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국회에다가 뭐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하겠군요. 아무래도 그런 예, 그렇습니다. 되려면. 자, 사실 그 주 52시간제도 그렇고 또 지금 인력 양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학교 제도, 초중고등학교 학교 제도라든지 대학의 학과 운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시대 변화를 쫓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절한 인재 양성에 좀 획기적인 변환이 있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런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학교 교육 이외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양성되지 못하는 인력을 직업 훈련을 통해서 양성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변화하거나 산업이 변화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네. 훈련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 사실은 인적 자원 개발도 거기에 빨리 맞춰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네. 인재 양성을 할 때 네. 산업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야죠. 네. 정부가 주도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서는 4차 산업혁명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기술이 진화하는 경우에는 잘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는데 네. 산업계와 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훈련 체계를 변화시켜 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예, 건가요? 그런 네.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기술이나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빨리빨리 적응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주도적으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체계를 갖춰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평생 직업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제도가 새롭게 다시 다듬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 가지고도 기술 분야의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 체계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새로운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직업 훈련 제도를 좀 보강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플랫폼 산업자의 근로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요기요그 위탁업체 배달 근로자들을 노동자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예,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산업 때문에 그런 배달업체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노동 정책 방향이랄까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나요? 예, 우선 플랫폼 노동이 어떤 네. 노동인지를 좀 정확히 한번 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주한테 고용돼서 거기서 의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고 그거 배달하고 돈을 네. 금품을 받는 형태로 네, 일하게 네.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노동법을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네. 정부에서는 요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와 노사단체가 참여해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보호 방안을 지금 네.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요것과 별도로 또 하나는 업계하고 이 계약을 할 때 표준 계약서에 노무 제공의 원칙 등을 기술을 해가지고 서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을 네. 하고 또 하나는 요분들이 임금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범위를 확대해가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이제 확대해서 정부 정책의 보호를 받도록. 예,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플랫폼 업자들도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기요 네, 고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개별적인 고업체에서 이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시간과 근무를 할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는 임금 근로자처럼 이렇게 유사하게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예, 그런 네. 유사한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됐고 또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번씩 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이슈를 조금 바꿔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했는데 기업들은 조금 까다롭다 이 지키는 게 예. 불만도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분들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산업안전 조치가 강화가 되면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도 느끼시고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치는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제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실은 가장 큰 변화는 네. 기존에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책임을 안 졌었습니다. 네, 하청을 줬으면 원청에서는 책임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벗어났는데.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원청업체가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안전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 아마 네. 그게 가장 큰 그게 변화라고 핵심이고요.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경영계에서는 원청업체한테 그런 무한 책임을 주면 너무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내 하청업체는 네. 그 업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네.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 요인은 사실은 원청업체가 제일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사내 하청업체는 아무리 혼자서는 안전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그 발표를 보니까 노동 쪽에서도 노동 혁신 분야가 있더라고요. 고용 안정 강화도 있고 노동 혁신 분야에서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어떤 주요 정책이랄까 또 소개해 주시죠. 노동 혁신은 네. 우리 노동시장, 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네. 장시간 노동이 여성이나 고령자분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2시간제를 안착시킨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혁신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계가 연공급이 좀 너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면 오랫동안 일을 못하고 빠른 네. 시기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네. 발생하는데 요 연공급 임금 체계를 완화해가는 그 방향도 중요한 혁신 방안 중에 하나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고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방안도 마련해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방안이고요. 뭐 직무 능력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좀 개편하겠다. 뭐 예, 네, 그게 그런, 말씀드린 예. 연공급 완화하는 그 내용이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전 정부에서 했던 그 저성과자 해고라든지 취업 규칙 변경을 좀 완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게 철회가 됐거든요. 사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후퇴했다는 그런 경영계 지적도 네, 이제 있는데 올해 과연 그런 것을 내년에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네.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왜 철회가 됐는지를 한번 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네.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노동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근로 조건을 노동자하고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 그 양대 지침의 경우에는 뭐 협의는 좀 하다가 네. 노동자 쪽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네.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철회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도 현행 법에 따라서 노사 간에 이제 합의를 한다든지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금 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임금 체계를 노동자들과 협의하면서 변경해 갈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컨설팅을 해 든다든지 다른 회사의 모범 사례를 제공해 준다든지 네. 인프라를 갖춰 준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좀 완화해 달라는 이제 그런 경영계의 요구가 그런 데서 이제 반영을 좀 그렇습니다. 해달라는 예. 그런 요구로 보이는데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사실 최저임금제도 개편이에요.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 둔화하면서 조금을 했지만 아예 뭐 일부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또는 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좀 차등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예,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최근에는 요 논의가 네. 많이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네.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아마 최저임금 인상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네, 네.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네. 논의가 있었던 것인 것 같고요. 네.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을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편안을 좀 마련했었죠 최저임금 예, 제한을. 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네. 저희가 마련했었고 그것이 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노동시장 문제, 내년에 기업 일자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올해 그래도 장관님께서 잘 이렇게 이제 이끌어 오셨는데 내년에 노사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특히 경영계와 노조 양쪽에 좀 해주실 말씀 짧게 좀 부탁합니다. 예. 내년은 우리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금년보다는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외 경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대외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소규모 네.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 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노사가 모두 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도 사회적 지금 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 네. 또 필요하면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교섭뿐이 아니라 이런 노사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갑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조합마다 사정으로 서울의 주요 정비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먼저 서울 아파트 얼마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그 올해와 내년은 괜찮은데 내후년이 좀 문제입니다. 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가 4만 3천 호인데요. 내년에도 4만 2천 호로 올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쯤이 되면 2만 천 가구로 이제 반토막이 나고 2022년이 되면 1만 가구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웬만한 곳들은 죄다 100대 1, 최고 200대 1까지 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의 무주택자만 당첨이 가능한데도 이 아파트 한 채를 놓고 100명 이상이 사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서울 인구가 2016년 말 1,000만 명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 2인 가구 등 이 세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난 세대 수에 맞게 아파트 공급 역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이 아파트를 지을 만한 뭐 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공급을 늘리려면 뭐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각종 규제와 좀 재건축 조합 안에 그 분란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사례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강북권에서의 그 최대 재개발 사업이던 한남 상골 같은 경우 이 건설사들 간의 수주 과열전이 불거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조치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5월에 다시 건설사를 정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반년 정도 미뤄졌고요. 이 준공이 되면 12,000가구로 국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되는 둔촌 주공 같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분양가를 놓고 일부 조합원은 너무 낮다. 또 다른 일부 조합원들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받아들여야 된다며 목소리가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만 10조로 국내 재건축 중에서 금액면에선 최대인 반포 1단지 재건축 같은 경우 지난 10월 2주를 앞두고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그 단지 안에 있는 LH 소유의 땅을 놓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다른 건설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시공사 변경이라든지 조합원의 갈등 때문에 여러 정비 사업이 지금 제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황 기자,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아파트라는 게 바로 짓기 시작해도 입주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뭐 재고가 많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바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무엇보다 장기적 시각을 갖고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규제로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다 보니까 2년 후부터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결국 뭐 재건축 관련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합원 간 갈등 조짐이 있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이 갈등 요인이 뭔지 파악하고 중재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업계 인사 소식입니다. 어제 롯데그룹의 쇄신 인사 전해드렸죠. 주요 유통대기업들의 인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위기의식을 반영한 듯 국내 유통 빅3의 수장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올해 크게 부진했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이런 쇄신을 통해서 시장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장지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올해 유통업계 인사 키워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앵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맏형인 롯데그룹은 유통사업 부문장을 이원준 부회장에서 강희태 부회장으로 교체했습니다. 12개 유통계열사 대표 가운데 8곳을 교체했는데 특히 롯데쇼핑의 파격적인 조직 개편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는 모두 롯데쇼핑이라는 한 법인 소속이었지만 대표를 따로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모두 통합해 강 부회장이 총괄할 예정입니다. 이마트는 강희석 전 베인앤컴퍼니 유통부문 파트너를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이게 창업 26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겁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각각 그룹 내 의류 계열사 대표를 이동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신세계인터내셔널 사장과 한섬 사장이 각각 백화점 사장이 됐는데요. 백화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그룹 내 제조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네, 장 기자.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빴길래 이렇게 유통대기업들의 수장이 모두 교체가 된 건가요? 네,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빠른 성장 속에서 전통 강자들의 실적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온라인 거래액은 15% 가까이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거래액은 1% 감소했습니다. 수익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롯데쇼핑과 이마트는 영업이익이 35%와 45%씩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같은 판관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커머스 대표주자인 쿠팡의 기업 가치는 오프라인 업체들보다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쿠팡의 기업 가치는 10조 4천억 원으로 롯데쇼핑과 이마트, 현대백화점 전체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통적인 유통 공룡들이 내년에는 이 온라인 시장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 한 해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온라인의 흐름을 따라잡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2023년까지 이커머스 거래액을 20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 아래 내년 상반기에 계열사 통합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롯데온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마트의 경우 오프라인 사업을 재편하면서 동시에 SSG닷컴을 강화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마트는 세 번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했는데 향후 5년 이내에 10여 곳을 더 열 계획입니다. 반면 연간 9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전문점 사업은 일부 정리합니다. 만물 잡화점 컨셉이었던 삐에로 쇼핑 사업은 완전히 접고요. 드럭스토어 부츠도 수익성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소송이 해를 넘겨서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곧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송태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미국 언론을 보면요, 이 LG화학 쪽에 유리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송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조사팀이 LG화학 의견에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 말 ITC 조사팀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TC 조사팀은 ITC에 조기 패소 의견을 제시했고, 만약에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 그리고 모듈의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송 기자. 지금 이렇게 ITC의 지금 진행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ITC가 SK이노베이션에게 좀 더 관대한 처분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 이런 관측인데요. 이유는 외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때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가까운 투자, 그리고 2,000명 가까운 그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당시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도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ITC에 편지를 썼는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ITC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 온도차가 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ITC도 미국 상무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정부인데 ITC가 다만 이제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 유출, 특허 침해, 이런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인데요. ITC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현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SK이노베이션뿐 아니라 LG화학도 미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속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LG화학도 이달 초에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죠, GM과 1조 원씩은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뭐 LG, SK 뭐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둘 다 좀 상처를 입지 않고 미국 쪽에 투자를 해줄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그 점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미국 산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이 세계 배터리 업체 순위를 보면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업체입니다. 미국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한국 업체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되면 GM이 이 전기차 배터리를 중국 BYD나 CATL에 수입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세계 첨단 배터리를 생산하는 시스템은 지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개사가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일부에서는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이르면 한 달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KB금융그룹이 계열사 CEO 7명 모두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과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허정수 KB생명보험 사장 등은 이달 중에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최종 심사와 추천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유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자사 시세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22만 2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군의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 전 대표가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맞은 정황을 포착해 최근 최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투약 횟수와 상습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최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한낮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추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될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발생이죠. 오전에는 공기질이 청정하겠지만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까지 무척 건조한데요. 이런 날씨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에 강릉 영하 2도, 속초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고 낮에는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으로 비와 눈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 방식도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생산 방식이나 영업 활동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